예, 방금 소개를 받은 김학수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원익 선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기본적인 생각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역사에는 위인이 없는가? 왜 우리 아이들이 서양의 위인전을 보면서 그 영웅심을 키워야 되고 또 의협심을 키워야 되는가? 우리 역사에도 아주 훌륭한 인물들이 많은데 하는 그런 한국 역사에서의 새로운 어떤 위인의 발굴과 정립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원익 선생을 또 착안을 하게 되고, 또 동시에 역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어진 시간과 공간 속에서 그 인간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플레이를 하느냐라는 것에 인간의 우리 역사의 포커스가 맞추어지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인간의 성취가 자신의 어떤 성취를 넘어서서 국가 사회적인 기여로 이어질 때 우린 그런 사람들을 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취는 큰데 그 성취의 질이 좋지 않을 때 우리는 소인이라고 과거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위인이 될 수는 없겠지만 역사 속의 위인들을 보면서 우리의 어떤 생각들을 정비하고 나를 율신하는, 다져나가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오리 선생을 오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역사는 현대사입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미래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1500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1500년에 일어난 그 일이 오늘에 있어서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미래에 우리의 자손들이 살아가는데 어떤 지침이 되는가를 이야기하는데 포인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는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의 나와 미래의 우리 자손들을 살찌우는 자양분의 추출의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보면, 오늘 말씀드릴 이원익 선생의 이야기도 그냥 선조 인조 임금 시대를 살았던 한 위대한 인간의 훌륭한 이야기라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 나를 살찌우고 좀 우리의 앞날을 좀 밝히는 그런 좋은 지침, 교훈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있느냐 하면 서해 유성룡 선생은 속일래야 속일 수 없는 분이고 오리 이원익 선생은 너무너무 속이기 쉽지만 차마 속일 수 없는 분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리가 바로 이런 분입니다. 이 차마 속일 수 없는 분, 속이려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지만 어떻게 저런을 속일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줄 수 있었던 사람이 우리 역사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간적인 풍모와 이 덕망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어느 정도였겠는가라는 것이 그 말 한마디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가 7년 전쟁의 과정에서 전장을 누비면서 소위 간식의 자세로 정말 공무에 매진할 때 사람들은 그를 충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광해군의 혼돈의 시대에 임목대비 등의 그런 문제가, 영창대군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절조를 지키면서 변하지 않는 지조를 보일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절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인조 반정이 일어나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이 나라가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이 정권은 과연 온당한 것인가? 과연 국민과 백성을 위하는 정권이 들어선 것인가에 대한 많은 의혹이 있을 때 오리대감이 가마를 타고 영의정에 직책을 부여받아서 한강을 넘어 도성으로 들어올 때 많은 사람들은 안심을 하면서 그 사람을 덕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충과 절과 덕을 겸한 인물이 바로 오리 이원익 선생입니다. 충, 절, 덕이라고 하는 중요한 그분이 갖고 있는 브랜드성의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 청백의 정신입니다. 이 청백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물질적인 청백도 있는 것이지만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정신적인 청백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저 아래까지 낮출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청백이 더 중요한데, 오리 선생에게는 바로 그러한 정신적인 청백의 의미가 남다른 측면이고, 그 청백보다 더 분모를 이루는 것은 사람에 대한 믿음, 그리고 사람에 대한 믿음을 주는 나의 자세, 신뢰라고 하는 것이 더 밑에 깔려 있고, 그 더 밑에 깔려 있는 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정서를 지켜나가는 상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인지상정이라 그러는데, 인지상정이라 할 때 그 상정은 굉장히 보편적인 가치지만 대단히 지키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상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대단히 불편합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옆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불편하게, 무언가 모르게 딱 꼬집어 당신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그러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상정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 상정에 충실하다고 하는 것은 보편성을 넘어서서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높은 가치가 되는데, 이 오리 선생이 바로 이 상정에 충실한 자기 관리를 해온 사람들입니다. 상정에 충실한 사람들은 뭘 잘하게 되느냐? 세상에 대한 분노가 적습니다. 사람에 대한 미움이 적습니다. 다급한 순간에도 중심을 잃지 않고, 다급한 상황에서도 자기의 본심을 잃지 않으면서 차근차근 대응하는 능력이 뛰어난 것이죠. 우리는 불이 나고 물이 넘치면 평소에 하지 않던 다급한 소리를, 괴성을 지르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리와 같은 이런 사람들은 큰 나라의 시련 속에서도 자신을 흔들리지 않게 유지하면서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 나가는 측면, 그리고 자신이 흔들리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흔들리기 때문에 더욱더 흔들릴 수 없는 그런 어떤 견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청백이라고 하는 측면은 어떤 측면에서는 오리와 같은 사람에게는 불필요한 것입니다. 왜 불필요한 것이냐? 관료가 월급 받으면 되는 것이지, 월급 받아서 깨끗하게 사는 것은 당연한 규범이자 지침인 것이지, 그렇게 한 사람을 두고 상을 준다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원래는 조선사회의 청백리라고 하는 명예는 원래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없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설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청백리가 만들어진 것이죠. 청백리라고 하는 그 자체는 굉장히 아름다운 이름이지만, 그 청백리의 아름다움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 속에는 그다지 아름답지 않는 어떤 무대가 우리 주변에 설정이 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리 같은 분은 이 청백리 제도를 없애야 된다라는 한 말씀을 더 해주셨더라면, 역사의 가정은 필요 없습니다만 해주셨더라면 조선의 품격도 고양이 되고 본인의 품위도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겸해서 도론적으로 한두 말씀 더 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왕조처럼 도덕적인 국가는 이 한반도의 역사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은 주자학의 나라였고, 주자학은 절금을 강조합니다. 그럼 자기 수양을 매우 강조해서 굉장히 도덕적인 사회를 지향해 왔기 때문에 여느 다른 시대에 비해서는 굉장히 도덕적인 지수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조선 사회에서 가장 선호하는 인물의 상이 뭐냐면 그거는 군자입니다. 군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이상, 즉 아이디얼 모드는 되는 것이지만 군자의 자격을 획득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수평선과 같은 대상, 끊임없이 추구하고 끊임없이 닮아가고자 하는 대상일 수는 있지만 달성할 수는 없는 것이 군자입니다. 어쨌든 그러한 군자를 지향하는 사회가 조선 사회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시대보다는 깨끗함을 추구하는 측면이 강했습니다만, 그럼에도 그렇지 않은 요소들이
왕조의 건국과 운영의 과정에서 노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이 작동을 하고 있었고, 그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숙녀라 그러기도 하고 요조 숙녀라 그러기도 하는데, 요조 숙녀라는 것이 웃을 때 입 가리고 웃는 사람이 숙녀가 아닙니다. 숙녀는 바로 군자의 아내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요조 숙녀이기 때문에 요조 숙녀도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군자가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그 군자의 짝이 될 만한 여인의 상이 바로 요조 숙녀가 되고 줄여서 숙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숙녀, 우리가 흔히 신사 숙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원래 숙녀는 상상의 이상적인 대상일 뿐인데 지금은 이렇게 레이디라는 개념 비슷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서양의 레이디와 동양의 요조 숙녀는 하늘과 땅의 의미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여튼 대략 도론적인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면서 오리 선생의 이야기를 조금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이 청백리에 제가 뭐 대략 이렇게 목차를 이렇게 정해 와서 오늘 이야기는 이러한 맥락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만은, 청백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빙청옥결의 공직자들, 제가 그랬습니다. 막청자는 빙이고 세상에 더할 수 없이 맑은 것은 얼음이고 막결자는 옥입니다. 세상에 더할 수 없이 깨끗한 것은 옥이라는. 그래서 막청자는 빙이고 막결자는 옥이라. 오호 우리 원님은 빙청옥결이라. 얼음처럼 맑고 구슬처럼 깨끗하다. 이 빙청옥결이라는 말 자체가 바로 가장 인간으로서 추구할 수 있는 가장 맑고 깨끗한 상태가 얼음과 바로 옥에 비유된 것이고, 청백리의 존재들이 바로 빙청의 존재들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빙청과 같은 청백의 관료들이 조선사회의 어떤 청신한 기풍을 이끌어 나가게 되는 것인데, 그러한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오리 선생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사상에, 특히 조선 역사상에 청백리는 대략 한 220명 정도 됩니다. 역대 여기에는 퇴계 선생도 있고 뭐 서예 선생도 있고 오리 선생 물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청음 김상은 선생도 있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우리 역사 속에 꽤 위인으로 불리는 많은 분들 중에 이미 청백리로 녹선이 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조 판서가 되고 어떤 측면에서는 재상이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청백리입니다. 청백리의 심사 과정이 어떤 인사 과정보다도 더 빡빡하게 아주 주밀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청백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조선 사회에서 어떤 측면에서는 가장 큰 영예가 되는 것입니다. 대략 한 220명이 되는데, 자, 문제는 청백에 대해서 우리가 뭘 잘못 알고 있느냐. 청백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곧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로 등식화해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청백은 나의 빈부의 문제가 아니고 내 재산이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얼마나 깨끗하게 검소하게 사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부자는 청백리가 될 수 없다. 그런 불합리한 사회 관행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건 옛날에도 있어서 아니 되는 것이며 지금도 있어서 아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반드시 기업이라 해서 부도덕한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걸 구분해서 이야기해야 돼. 그러니까 조선 양반 사회에서 아버지 할아버지로부터 어머니 외할아버지로부터 수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본인의 의지하고 관계없이 재산이, 거대한 재산이 나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은 청백리가 될 수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재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내 행동이 깨끗하고 내 몸가짐이 깨끗하고 나라의 특히 재물을 탐하지 않는
생활을 한다면 얼마든지 청백리가 될 수 있는 것이 조선의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합리적이고 제대로 된 하나의 규범의 적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황희정성 상당히 부자였었습니다. 굉장한 부자였고 당대 황희정성의 부를 능가할 사람이 없었을 정도로 부자였습니다만 우리는 황희를 당대 조선의 최고의 명재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청백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황희정성의 재산의 문제가 아니고 황희 그 자신이 어떻게 살았느냐의 기준을 두고 그를 평가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조선에는 이러한 청백의 문제를 워낙 강조를 하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어떤 할아버지가 김계행이라는 안동김씨 집안의 어떤 선비가 자기 자손들에게 유훈을 남겼습니다. 일종의 가훈격의 훈계를 남겼는데 오가에 우리 집안에 무보물이라 보물은 없다. 우리 집안에 보물은 없는데 유독 보물이 있다면 유청백이라. 우리 집은 기본적으로 진귀한 물건이 없는 그러한 청빈한 집인데 뭐 굳이 우리 집에 보물 삼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청백밖에 없다 해서 보백당이라는 현판을 붙였습니다. 보백, 청백을 보물로 여기는 집. 이게 바로 안동김씨 김계행이라는 사람의 가훈이 바로 그 집안의 당호로 정착이 되었습니다. 현재 이 종가는 지금도 경북 안동시 기란면 묵계리에 가면 보백당 종가라 해서 이러한 종가가 그대로 남아있고 이 종가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종가 사람들은 바로 보백의 정신을 일가의 어길 수 없는 준칙으로 삼아서 할아버지의 정말 후손에 대한 속 깊은 당부로 삼아서 집안을 유지해 왔고 지금도 그러한 형태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점, 이런 점들이 상당히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하나의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자도 청백리가 될 수 있는 나라가 조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부자도 청백리가 될 수 있고 권력가도 청백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푼돈이라 할지라도 나라 돈을 10원이라도 축내는 자는 그것이 발각이 되면 그 자신은 물론이고 그 후손들까지도 과거 응시 자격을 박탈하는 아주 엄중한 처벌을 한 것이 바로 조선 사회였었습니다. 부자 권력가의 청백리 자격은 허용하면서도 나라 재산을 공적인 자산을 조금이라도 축내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엄하게 다스린 것이 조선의 법의 정신이었고 이 법의 정신은 지금의 되살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지금 우리나라의 법에도 이런 정신이 전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잘 유지 보존하고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세종임금 때 활동했던 관료였습니다만 원래는 태조를 도와서 개국공신에 책록된 유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 유관, 요 글자를 잘 보십시오. 한자를 자세히 보시면 제가 요 볼관자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요 볼관자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분이 개국공신으로서 우의정이라고 하는 상당히 높은 벼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전라도 부안 땅에 너무너무 많은 공신 자격으로 땅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당대의 재산가였고 당대의 권력가였는데 이분이 그 삶이 너무너무 청빈해서 청백리에 녹선이 되는데 바로 이분이 서울 시내 그저 비바람 정도 가릴 수 있는 비우당이라는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물론 요 비우당은 지금에 복원한 것이지 과거 이분 살던 600년 전의 모습은 아닙니다만 바로 이러한 작은 집을 짓고 엄청난 부자였습니다만 자기 행동 자체를 너무너무 검소해서 작은 집을 짓고
풍우 정도를 가릴 만한 집에서 정성생활하면서 국가 경영의 초기 왕조의 기틀을 다지는데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이 사람이 살던 집을 바로 비우당이라고 불렀습니다. 가릴 비자에 비우자, 집당자, 비우당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정말 비 오면 우산으로 비를 가릴 정도로 아주 청백한 삶을 살았는데, 이분이 바로 누구냐? 그 유명한 실학자 반계유형원의 조상입니다. 반계유형원이 바로 이 청백한 조선 초기 고관의 후손으로서 나중에 우리가 조선 중후기의 실학의 비조에 속하는 인물로 등장한 사람이 반계유형원인데, 그러면 이 집에 땅이 어느 정도 되냐? 바로 이 땅이 조금 전에 제가 유관이라는 사람이 개국공신 자격으로 전라도 부안 땅에 받은 땅의 모습입니다. 방대한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 방대한 땅을 가졌음에도 본인의 삶은 청렴했고, 바로 반계유형원이 어릴 때 공부하던 곳이 바로 전라도 부안입니다. 이 동네 이름이 우반동입니다. 어리석을 우자에 돌석변의 반자입니다. 반계유형원 할 때 반자가 바로 전라도 부안에서 어릴 때 공부했던 그 기억 속에 글자를 따서 반계라고 한 것입니다. 이 개울이 바로 반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계가 서울 사람이니까 그 반계라는 지명이 서울이나 경기도에 어디 있겠지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로 이 전라도 부안의 우반동에서 반계가 어릴 때 공부를 했어요. 왜? 할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이 그때까지 호남에 있었기 때문에 어려서 거기에서 공부를 한 것입니다. 그 나중에 이제 이 문서는 반계유형원의 할아버지가 저 땅을 부안에 있는 김모라는 사람에게 재산을 매매할 때의 매매 체결 계약서입니다. 이 매매를 하는 바람에 할아버지가 매매를 해서 다른 집안에 처분하는 바람에 이제 전라도에 있는 반계 윗대의 땅은 없어졌습니다만 반계유형원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내려왔을 정도로 이러한 방대한 전장, 상당한 재산, 그럼에도 그 할아버지는 청백리의 녹선이 될 수 있었는데, 그 다음에 제가 아까 관자를 자세히 한번 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너그러울 관자를 썼습니다. 여기에는 볼관자를 썼습니다. 저 오타 아니냐? 오타 아닙니다. 원래 이분의 이름은 볼관자의 유관이었습니다. 볼관자의 유관이었는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을 세종대왕이 경상도 관찰사인가 저 지방의 관찰사로 발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대단히 송구하지만 저는 관찰사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임금이 물었습니다. 그 까닭이 뭐냐? 저희 아버지 이름에 볼관자가 들어가는데 관찰사를 할 때 그 관이 볼관자인데 어떻게 제가 아버지 이름자에 관이 들어가는 그 벼슬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래서 제가 차마 송구해서 그 벼슬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지금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발상이지만 그 시대의 효를 강조하고 아버지의 이름 비슷한 것도 부르지 않는 것이 효라고 생각하던 시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세종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그 뜻은 알겠다. 그러나 나는 너를 반드시 관찰소로 기용을 해야 되겠다. 너는 훌륭한 관료이고 나의 정책을 잘 보좌할 수 있는 신실한 신하이기 때문에 난 늘 놓칠 수 없다. 그러면 의명으로 너희 아버지 이름을 바꿔주겠다. 볼관자에서 너그러울 관자로 이름을 바꿔줄 테니 그래도 못하겠느냐. 그래서 의명으로 돌아가신 이름을 볼관자 유관에서 너그러울 관자 유관으로 개명을 시키고 그 아들로 하여금 이름 중복에 의해서 아버지 때문에 벼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해결해 준 것이 세종대왕입니다. 이 세종의 슬기와 지혜 또 임기응변의 어떤 그런 능력은 역시 탁월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잘 살피고 조정하는 그런 능력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이름이 볼관자 유관에서
너고를 관자 유관으로 정정이 됐습니다. 사실은 어떤 글자를 써도 이분을 표현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만은 그러한 또 이야기, 스토리도 내재되어 있는 것이 또 이 집안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양동 가면, 경주 가면 양동마을이 있고 지금 그게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말입니다. 온 마을이 기아지고 아주 아름다운 학술 문화의 그런 마을이죠. 그 마을의 실질적인 마을의 시조가 손소라는 사람입니다. 손소, 개천군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원래 이 양반이 경상도 청송 사람입니다. 청송 사람인데 공부를 잘하고 어릴 때부터 두각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경주 양동에는 손씨도 이씨도 살지 않던 시절입니다. 그때는 유복하라는 아주 백만장자가 양동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이 양반이 딸이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무남동녀 외동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무슨 욕심이 있었냐, 나의 이 백만장자의 이 재산을 물려줄 정말 똑똑한 사위를 보는 것이 그분한테는 지상과제였었습니다. 온 골 영남을 다 뒤져서 내 딸과 짝지어줄 만한 사람을 고르고 골랐는데 그게 청송 땅에 있었던 손소라는 젊은 청년을 지목을 했고 모든 재산을 줄 터이니 장가 와라 해서 손소가 양동 마을 유복하에게 장가를 옵니다. 그리고 실제 그때부터 양동살이가 시작되는 겁니다. 손소의 장가 들므로부터. 그리고 장가 들자마자 그 다음 해에 문과에 합격해서 관료로서 승승장구하는데 어쨌든 처부모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양동 일대 그 안강벌의 방대한 땅을 손소가 다 차지했습니다. 엄청난 재산입니다. 그런데 이 손소는 본인이 문과에 합격해서 관료가 되니까 나라에서 월급을 또 주는 겁니다. 그 월급을 또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통장에 자꾸 돈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이 양반이 세조 임금 때 이시의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반란이 일어났을 때 관군으로서 정벌군으로 나아가서 정벌을 싹 하고 나니까 세조가 공신에 책봉을 했습니다. 공신에 책봉하면 상당히 많은 경제적인 보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손수가 받은 땅이 대략 한 80만 평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공신이 되면 나라에서 어떤 특전을 주냐. 첫째, 본인의 직급을 올려줍니다. 아들, 부인, 장인까지 직급을 올려줍니다. 아버지 물론입니다. 두 번째, 서울에 있을 때 활동할 수 있게 따라다닐 수 있는 비서진 6, 7명을 꾸려줍니다. 고향에 성묘동으로 갔을 때, 시골에 갔을 때 수행할 수 있는 비서그룹 5, 6명을 별도로 꾸려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출근할 때 입을 수 있는 제대로 된 관복 한 벌, 멋진 관복 한 벌을 나라에서 맞춰줍니다. 그리고 금을 주고 은을 줍니다. 또 뭘 주느냐? 왕이 타기 위해서 잘 기른 말 한 마리를 줍니다. 요즘을 치면 굉장히 큰 대형 세단 승용차 하나를 붙여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는 것이 약 100결의 땅을 주는 것입니다. 그 100결은 평당 1결이 평당 크게 잡으면 결당 8,000평 나가기 때문에 약 한 80만 평의 땅을 주는 것입니다. 그 땅을 손소는 받았습니다. 장가 잘 가서 처가에 상당한 양의 땅을 얻었고 재주가 있어서 공무원이 되어서 월급을 꼬박꼬박 모으고 있는데 또 공신이 되어서 국가로부터 상당한 특별 보너스를 받으니까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힘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양동이라고 하는 600년 마을을 육성하는 자양분이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큰데 주목할 것은 그 손소라는 사람 자체가 그러한 재산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청렴하게 살았습니다. 공신이 된 이후에는 중앙의 요직을 마다하고 반드시 지방 고을의 원님 자리만 택해서 가급적이면 권력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이분은
청백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청백한 삶을 사는 건 맞지만 청백리가 되지는 않았는데 바로 이분의 아들이 바로 중종임금 때 2조 판서를 지낸 우제 손중돈입니다. 이 손중돈이 그 유명한 동방의 대유로 불리는 회제 이은적 선생의 외삼촌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많고 많은 재력을 가진 개천군 손소의 아들로 태어나서 벼슬이 2조 판서에까지 이른 인물이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분은 청백리의 녹선이 됐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청백리가 될 수 있는가? 지금의 관점에 봤을 때는 굉장히 의아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조선의 청백리루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양반이 청백리가 되는데 마지막 졸련의 기록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나이 62살에 서울에서 죽는데 그때 죽을 때 당시에 거주지가 어떻게 되느냐? 남산 아래에 2칸짜리 셋집에서 살다가 현직 2조 판사가 저 서울에 집 한 채를 사는 것도 아니고 전세도 아닌 월세집 2칸짜리 얻어서 2조 판서 벼슬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이 사실이 조선왕조실록에 우제 손중돈 졸기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삶이 그렇게 청렴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도 청백리에 녹선될 수 있었던 것이 조선의 청백리의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분이 또 상주목 아까 여기 손중돈을 말하는 것인데 상주 목사 시절에 매우 선정을 베풀어서 지금도 이 선정비가 상주에 남아있고 나중에 시호를 경절공이라는 시호를 받았는데 그 경절공 중에 절자, 경절이라 할 때 절의 의미가 바로 자신을 관료로서 단속함에 있어서 정말 철저하고 염건하게 청백하게 자신을 단속했다 해서 시호를 경절공이라는 시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기본적인 오해에서 많은 해석이 오류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부자가 무슨 청백리가 되느냐? 부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제한 상태에서 그런 것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역사적인 사실을 보고 비판하고 규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나의 속단을 가지고 부자는 다 이상하니까 부자는 다 깨끗할 수도 없고 청렴할 수도 없고 다소 척결이 돼야 될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건 우리의 매우 이상한 선입견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청백을 이야기를 하면서도 오리를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청백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말씀드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요 보면 문서 한 장이 있죠. 요 안에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금, 은, 비서, 말, 땅 많은 특전이 여기에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적계공신교서라는 국가에서 발급하는 공신정명서가 되는데 이건 뭐 아주 양반 정명서 중에 정명서가 되는데 현재 아마 요거는 제가 근무하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소장이 되어 있고 대한민국 이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초상화, 제가 아까 상 중에 하나를 빠뜨렸는데 바로 공신이 되면 아주 멋진 초상화 한 벌을 국가에서 그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공신은 위대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 위대한 얼굴을 길이 남겨야 되기 때문에 아까 저기 로비에 들어보면 역대 의장님들 사진이 이렇게 다 붙어 있는데 바로 조선의 공신들은 이 공신당이라는 곳에 역대 공신들의 초상화를 쫙 걸어서 왕조의 원기로서 추앙을 했던데 바로 그런 용도로 그린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두 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국가 보존을 하고 하나는 집안에 주는 것인데 요거는 바로 집안에 내려오는 그런 것들입니다. 어쨌든 청백에 뭐 이런 집들에 살았었죠. 양동 손씨 집안 사람들이. 자, 어쨌든 청백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좀 아실 필요가 있을 듯 해서 제가 미리 좀 몇몇 사람들 유관의 사례라든지 손중돈의 사례를 가지고
몇몇 이야기를 해본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이 오리 이원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 선생은 기본적으로 태조 이성계의 핏줄을 이어받은 종실 사람입니다. 흔히 말하는 전준리시 출신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조금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이 전준리시 사람들의 특히 조선시대 전주이시들은 어떤 의식이 있느냐, 조선 왕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혈통적인 지분 의식이 있습니다. 이 왕조라고 하는 것은 나의 할아버지가 만든 나라이고 그 나의 할아버지가 만든 나라이기 때문에 내 나라랑 마찬가지고 우리 큰 집 나라랑 마찬가지라는 그런 어떤 혈통적인 지분과 책무의식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남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큰 집이기 때문에 물론 왕자들은 분가를 해서 작은 집들이 됩니다만은 그 혈통의 내면에는 그런 의식이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국가에 대한 충성, 왕실에 대한 충의 농도가 다른 사람보다 좀 진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왕실, 종실 출신이라고 하는 점. 그리고 이댁이 잘 아시겠지만은 조선의 왕자들은 임금이 될 수 없는 왕자들은 본인, 아들, 증손, 현손까지는 벼슬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왕이라고 하는 절대 권력자 주변에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정치권에 왔다 갔다 하면 왕의 존재가 불안해지기 때문에 그건 제도적으로 종실은 벼슬할 수 없도록 하되 다만 그 한계선을 4대로 제한한 것입니다. 이원익은 바로 그 아버지까지는 종실에 출사할 수 없는 규정에 묶여서 왕자군으로 살았던 사람이고 비로소 본인 대에 와서 이제 그 룰이 풀려서 벼슬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게 되고 여전히 보통의 사대부들처럼 과거 시험을 봐서 관료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 음악의 핵심이 하모니인데 그 하모니의 요즘 동양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화합이라 할 때 화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집안이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는 집안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당대 인류의 뮤지션입니다. 검문고를 너무너무 잘 타고 또 검문고를 통해서 선비들의 심성수양을 굉장히 많이 했던 굉장히 이 가정적 분위기 자체가 화를 강조하는 음악적 환경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고 실제 이원익 자신도 검문고에 있어서는 당대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의 음악가에 준하는 그러한 솜씨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의 가정적인 환경 자체가 굉장히 화를 강조하는 조화를 강조하는 그런 풍토 속에서 성장한 사람이 바로 이원익이라고 하는 점. 그러니까 집안 환경 자체도 이 사람의 관료적인 발전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 측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혈통적인 문제가 태조의 혈통을 받았고 그 중에도 익령군파에 속하는 인물이 되고 여기는 바로 이원익의 초상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 초상화는 나중에 호성공신이 되어서 받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뭐 이 모습이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때 당대 사람들의 표현에 의하면 키도 작고 배짱 마르고 용모도 볼품이 없고 피부도 까무잡잡하다 그랬는데 뭐 그렇게 금은 편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요게 오리의 모습입니다. 아주 귀한 집안에서 태어나는 그런 사람. 이 사람이 추구했던 것은 물리침보다는 감싸 안음의 리더십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 다시 말하면 오리의 인간적인 교육의 폭은 저 임금으로부터 아까 우리 안내하시는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종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포용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정에 출사해서 영의정이 되면 임금과 관계를 가진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자기가 부리는 종조차도 절대로 홀대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종이
이야기할 때도 반드시 섬돌 아래에 내려가서 지시를 하고, 종에게 들을 말이 있을 때 반드시 올라오라서 이야기하고, 또 종에게도 많은 시를 써줍니다. 시를 써주고, 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공직 생활을 편안하게 하고, 우리가 주인과 노비라는 관계를 떠나서 인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너와 나가 다를 것이 뭐가 있겠느냐. 나는 과거에 합격했으니까 공직자의 신분일 뿐이고 역할이 다른 것이다. 나는 관료로서의 그 역할이 다른 것이고, 너는 한 집에 속해 있는 종으로서의 그 역할이 다른 것이지,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높고 낮음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 모두 자신이 주어진 직분을 다하는 그런 상황,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 사회는 발전할 것이고 그 국가는 더욱 발전할 것이다.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종에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당대 최고의 엘리트가 저 인간으로 치지도 않고 물건으로 여겼던 종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사람을 셀 때는 인, 원 이렇게 셉니다. 노비를 셀 때 어떻게 셉니까? 입구자로 셉니다. 왜? 노비 한 구, 두 구라고 셉니다. 사람은 인, 원, 몇 인, 몇 원 이렇게 세는 것입니다. 노비는 입 중심으로 입을 가지고 계량의 단위로 삼은 것은 인격이 아니고 물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물격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람답게 여기는 것이죠. 그 물격이기 때문에 사극에 보면 저놈을 물고를 내어라. 물고가 뭡니까? 그 물격이 고 정지된 상태로 만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물고를 내는 것입니다. 사극에서 물고란 말을 너무너무 많이 듣지만 그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일반 경우는 드뭅니다. 바로 물의 용도를 정지시킨다. 그게 죽는 것이죠. 물고를 내는 것. 어쨌든 물격으로 여겼던 종까지도 포용할 수 있었던 마인드를 가졌던 사람이 바로 이원익입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때 정말 전장을 누볐죠. 조선 팔도를 다 누비면서 도채찰사 또는 부채찰사, 요즘으로 치면 전시 최고 사령관의 또는 부사령관의 직함을 가지고 온 전장을 다 누렸습니다. 그리고 광해군 때 대동법이라고 하는 민생 개선의 아주 핵심적인 테마가 되는 대동법을 시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광해군의 폐륜적인 정치 행태에 대해서 아주 강고하게 맞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인조반정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의정으로 입조를 함으로써 조선의 민심을 진정시킨 그러한 중량감을 가졌고, 이괄의 반란이 있었을 때는 80노구를 이끌고 도채찰사라고 하는 반란군 진압 최고 사령관으로서 활동을 하게 되고, 정묘호란 때 1627년 정묘호란 때 나이가 더 많습니다만은 훈련도감의 제조, 훈련도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수도방위사령부입니다. 수도방위사령부의 최고 책임자를 맡아서 정말 노고를 이끌고 모든 열성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이야기할 때 충을 이야기하고 절을 이야기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덕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새 왕조에서 보여준 모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청사에 남은 청백의 자취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왕조실록에 보면 이원익의 청백을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은 너무 많죠. 항상 병칭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서해 유성룡입니다. 서해는 오리와 거의 동시대를 살았지만은 오리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아서 선배적인 입장에서 항상 이원익이라는 사람을 자신의 후임으로 여기고 항상 이끌어주는 굉장히 쌍두마차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서해가 나이가 조금 더 많습니다. 오리가 조금 적습니다만 두 사람의 관계는 너무너무 원만하고 믿고 따르는 관계인데, 마침 둘 다 늘 청백을 이야기할 때 항상 여기도 유성룡, 이원익이 나오고, 또 여기도 보면 이원익, 유성룡이 함께 나올 정도로 이 청백의 자취는 너무너무 많죠. 또 이 인조 등이 이야기할 때 이원익을 이야기할 때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왕조를 위해서 세운 공이 너무나 많은데 내가 그 사람을 존경하는 것은 공이 많아서라기보다는 인간 자체가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 무슨 일을 시켜도 믿을 수 있고 어디에 보내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믿음에 있어서는 확실한 증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 이것이 바로 이원익이 갖고 있었던 임금이 봐도 믿을 수 있는 사람, 백성이 봐도 믿을 수 있고 동료들이 봐도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 어떤 그 신뢰감의 아주 상징물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원익이 되고, 그러한 기본적인 정서로서 청백의 정신은 너무나 당연하게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전부 다 이원익의 청백과 관련되는 실록의 기사들 중에 아주 몇 구절만 뽑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실록의 원모습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참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제가 제목을 이렇게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럼 왜 이 사람이 청백한 삶을 사느냐? 자신의 청백이라는 건 너무나 관료로서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공도의 실현, 그리고 나라에 대한 충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내가 관료로서, 종실 출신의 관료로서 내가 열심히 청백한 모습을 보여줄 때 왕조의 기강도 바로 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곧 임금을 위해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충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원익의 청백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세상에 없는 치밀한 기획과 조율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물 위에 흐르는 물처럼 자연스럽고 너무너무 자연스러워서 사람들 눈에 어색함이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되, 이 사람은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고 그 모범이 확산이 돼서 국가적인 분위기로 가야 된다고 하는 충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연스러움 속에서 이 사람은 엄청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행정과 기획과 조율의 결과가 타고난 품성과 접목이 돼서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청백의 모습으로 간다는 것이죠. 저는 그냥 누군가에 의해서 우연히 기획 조율하지 않고도 청백으로 가는 그런 모습보다는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철저한 조율과 기획이 필요합니다. 그럴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라도. 왜? 그것이 나라를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공무 수행의 의미이기 때문에. 직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원익의 생각은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는 것이 더 맞다. 그냥 자연스럽게 원래 타고나기를 그랬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주 단순한 사례에 불과한 것이지만 저는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무대에서 스파트라이트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세상을 향해서 곱고 바른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본인은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나게 노력하되 표현, 얼굴의 낯빛에 노력하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 이게 굉장히 수준 높은 삶의 공직자로서의 지향을 의미하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중국 사신 갔을 때, 중국 사신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조선의 관료 중에 인물도 좋고 말도 되고 시도 잘하고 임기응변에 능한 사람을 가려서 보내는 것입니다. 사신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조선 사회에서는 최고의 엘리트라는 뜻입니다. 중국에 갑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중국에 갑니다. 그러면 평양을 거쳐서 의주를 거쳐서 중국을 갔다 오고 가면서 오면서 많은 길들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많은 로비가 따라 붙습니다. 엄청난 로비들이 붙습니다. 왜? 사람들은 압니다. 저 사람은 나중에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것 같고 저 사람은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인지를 동물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을 예약하기 위해서 많은 로비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역대 많은 선비들이 사신을 가기 위해서 평양을 가거나 돌아오는 길에 평양을 거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애워서 선물을 보내고 굉장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때 처신을 굉장히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리는 바로 그러한 언제든지 자신의 테스트가 세상에 의해서 본인도 인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세상이 끊임없이 나를 테스트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철저히 자기 간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 사신을 가면 황제는 반드시 작은 나라에서 온 사신이다 해서 갈 때 은사금이라 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관례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신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황제로부터 상당한 은사금을 받는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데, 오리는 바로 그러한 사신을 갔음에도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귀국할 때 배낭 속에, 여행 가방 속에는 가지고 갔던 속옷 몇 가지 외에는 다시 가지고 온 것이 없다는 것이죠. 바로 이게 여러 사람들과 차별되는 것이고, 그 여러 사람들과 차별된다고 하는 것은 각고의 자기 노력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돈 받아오는 것, 황제의 돈을 받아오는 것 전혀 허물이 되지 않습니다. 부정도 아닙니다.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중국과 한국 사이의 관행이었지만 그러한 관행조차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면서도 함께 갔던 다른 사신들이 무안하지 않도록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은사금을 줬는데 저는 은사금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받은 다음에 후배들한테 나눠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인 것이지, 제 잘났다고 세 사람이 함께 받아야 되는데 저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이상해지고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죄책감이 들게만, 이건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자연스럽게 받은 다음에 많은 관속들에게 나눠주는, 모든 걸 분배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오리의 모습입니다. 남을 해롭게, 남을 무안하게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청빈함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바로 오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도 쇄신의 의지가 굉장히 강한데, 특히 이 안주 목사, 저 북쪽에 있는 안주라는 땅에 갔을 때 민생의 개선을 위해서 정말 노력을 했습니다. 이때 많은 아전들이 뇌물을 바쳐옵니다. 엄청나게 많은 뇌물을 바쳐오는데, 그때 이원익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상황이 나의 공직자 생활에 중요한 고비가 되겠구나. 이 고비 상황을 어떻게 넘길 것인가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더욱더 의도적으로 그것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뇌물을 받을 때 그것이 받는 것이 곤란하고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을 몰라서 받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속에 인심과 도심이 싸우죠. 받으면 안 된다는 도덕적 마음, 받고 싶다는 인간의 마음, 이게 마음속에서 엄청나게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심, 도덕적인 마음이 이기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고, 사람으로서의 마음이 도덕적인 마음을 이겨버리면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는데, 끊임없이 이원익은 도덕적 마음을 부양하고 간직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 상징적인 예가 바로 안주 목사 시절입니다. 그 외에도 1598년 또 뭐 많은 공직에 나갈 때 합리적인 일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스타일이 있습니다. 오성과 한음이라 할 때 한음이 이덕형 대감이고, 오리라 할 때 오리가 이원익인데 두 사람 모두 영의정을 지냈습니다. 특히 한음 이덕형은 나이 38살에 우의정이 됐고 41살에 영의정이 됐습니다. 정말 쾌속 성진이고 최고의 인망을 가졌던 사람이 한음 이덕형입니다. 대단히 뛰어났죠. 나이 31살에 대제학을 지낼 만큼 정말 조선의 그 당시 공무원 사회를 완전 파격적으로 달려갔던 사람이 한음이고, 임진왜란 때도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는데, 한음의 스타일은 어떠냐? 사람 하나가 딱 마음에 들면 그 자리에서 중용을 한다는 것이죠.
거침없이. 그러나 면밀하게 딱 본 다음에 저 사람이 쓸만하다. 의심 없이 쓴다는 것입니다. 오리 스타일은 어떠냐? 마음에 딱 들면 중간급 일을 시켜보고, 그걸 잘하면 조금 더 큰 일을 시켜보고, 약 2번 내지 3번 정도의 테스트 기간을 거친 다음에 중용을 한다. 그러니까 똑같은 정성이라도 한음 스타일은 좀 통 크게 화끈한 스타일로 가는 것이고, 오리는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치밀한 스타일로 인재를 등용하는 그런 스타일. 그 치밀함이 사실은 자기 당속에도 자기 관리에도 그러한 치밀성이 작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작동을 하는 것인데 상당히 의도적일 수 있고 상당히 기획적일 수 있는 거, 상당히 조율된 측면은 강하지만 그것이 자기 스스로를 대단히 위해서라기보다는 공도의 실현, 충의 표현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로운 조율이었다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청백리가 나라에서 청백리가 되겠다고 본인이 신청한 적도 없는데 나라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이원익 등등 누구에게 청백리 타이틀을 줘야 된다 하니까 저런 분들이야 당연히 사양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양을 했지만은 국가적으로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렇게 결정이 되었으니까 받아들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이 사양하는 자세. 그 다음에 임진왜란에 세운 공으로 선무공신에 녹훈됐지만은 끝내 사양합니다. 이 선무공신의 1등이 누구냐? 바로 충무공 이순신, 원균, 권율 이런 양반들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선무공신이고, 공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조는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본인이 의주로 피난을 갈 때 함께 따라갔던 일행을 86명을 호성공신에 녹훈을 했습니다. 이순신 등 전쟁에 싸운 전쟁 군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18명을 공신에 책봉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상이 잘못된 것입니다. 86명의 의주 수행단 중에는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수염없는 내시가 24명이나 됩니다. 그 유명한 임금의 주치의 허준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왕조 사회에서 임금이 가는 곳보다 더 안전한 곳이 없을진데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은 86명이나 책봉을 했습니다. 그 중에 내시 24명은 임금을 마땅히 섬겨야 되고 수행해야 되는 것이 자기의 천직인 사람이에요. 천직을 했는데 왜 공신을 책봉을 합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순신과 같이 전쟁에 누비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은 18명이라고 하는 인색하기 짝이 없는 공신 책봉을 했습니다. 그것도 1604년에 했기 때문에 충무공과 원균은 영혼이 책봉된 것이지 그 본인이 책봉이 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충무공 이순신은 본인이 조선의 선무공신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과연 선조가 이순신이 살아있었더라면 공신에 책봉했을까?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이야기할 때 홍위 장군 곽재우를 이야기하고 김천일 고경명을 이야기합니다. 곽재우, 김천일, 고경명 이 세 사람의 이름 선무공신 명단 어디에도 이름이 없습니다. 그게 이 당시에 공신 책봉의 허와 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원익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끝내 사양합니다. 호성공신 책봉할 때 물론 사양했습니다. 끝내 들어갔습니다. 왜? 왜 들어가느냐? 이 86명이 있는데 서해 대감도 사양하고 오리 대감도 사양하면 우린 뭐냐? 당신네들이 여기 들어와 줘야 이 폼이 나는 건데 당신네들이 다 빠져버리면 이 중량감이 들어. 바로 그 상황에서 이러다가는 또 다른 분열이 일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오리가
끝내 사양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요. 이건 아예 사양을 했고, 이거는 끝내 그러한 측면. 야, 이거 내가 더 이상 내 스타일만 고집하다가는 이 모든 것이 붕괴되어 버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책봉을 받아들이긴 하는데, 이때 뭘 사양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방대한 토지 보상만큼은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신들은 방대한 토지 보상을 다 받았지만 오리만큼은 사폐지를 80만 평이 되건 그것이 60만 평이 되건 100만 평이 되든 그것만은 사양을 했습니다. 내 이름만 올리겠다. 모든 보너스는 일체 사양한다. 서해 마찬가지입니다. 안동에 내려가 있을 때입니다. 초상화를 그려야 되지 않습니까? 임금이 초상화 그리라고 올라오려니까 서해가 못 올라갑니다. 안 올라갑니다. 저는 그 사양하기 때문에. 그리고 임금이 특별히 서해이기 때문에 화가를 그리러 보냈습니다. 보내니까 서해가 사양을, 내가 호성공신의 명단에 내 이름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과분할진데 결코 내 얼굴을 그려서 공신당의 이름을 얼굴을 그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해서 화가를 다시 서울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서해 유성룡은 초상화가 없습니다. 초상화를 제작할 수 있는 국가적인 자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게 사양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초상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해와 오리는 호성공신의 끝끝내 책록은 되었습니다만은 그러한 사연을 갖고, 이게 전부 다 공도의 실현, 충의 또 다른 표현이 내재되어 있는 청백의 정신의 발로가 되는 것입니다. 간막에 잠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우리가 오리라 그러면 오동나무 빌리지, 오동나무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오동나무 마을인데, 이 오동나무는 검은고를 악기를 만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제목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봉황은 아무 나무에 앉지 않습니다. 봉황은 깃들더라도 오동나무에만 깃드는 것이지, 봉황이 뭐 가시나무 위에 앉았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봉황이 깃드는 나무가 바로 오리 할 때 그 오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동이기 때문에 오리는 자기가 살던 마을에 오동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자신의 호를 오리라고 한 측면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자기가 세상을 울리는 시대의 봉황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 내면의 바람을, 포부를 오리라는 아호에 담았을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물론 오리가 내 호를 이러이러이러한 취지로 오리라고 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역사적인 맥락과 그 문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해석해 보자면 그러한 해석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 오리, 시대의 봉황입니다. 봉황은 상상력의 그 새이긴 합니다만은 상스러움을 상징하고 또 타인의 나태함과 잘못을 꾸짖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자신은 봉쇄, 감히 봉쇄가 되고 싶다라는 의미가 그 아호에 담겨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요게 이제 호성공신 교수입니다. 이 호성공신은 의주 피난 때 이야기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역사 속에서는 조금 청명하지 못한, 공정하지 못한 어떤 역사의 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 들어있는 분들의 또는 그 후손들이 들었을 때는 왜 그렇게 호성공신을 폄하하느냐라는 그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들어있는 그 개개인을 폄하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상벌 제도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호성을 그렇게 하고 선물을 그렇게 하면 누가 나라가 어려울 때 목숨을 걸고 싸우고 이 나라를 위해서, 동료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럴 때 이런 것들을 잘 보여줘야 되는데, 선조 임금은 그런 측면에서는 참 아쉬운 점이 많았고, 그 아쉬움의 상징적인 결과물이 호성공신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중에 일부 뜻 있는 사람들은
상을 거기에 딸린 많은 부상을 사양하는 사람도 생겼고 또 유성룡과 같이 초상화조차도 거부했던 그런 인물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바람직하지 않는 그런 측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다음 밑에 보면 오리 선생이 썼던 글씨 친필을 지금 한두 개 해놨는데 이 정부원이라는 것은 뭐냐? 저 변방에 수자리 나간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의 애틋한 마음을 담은 시입니다. 시를 써도 저런 거 쓰는 거죠. 정말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남편을 기다리는 그 아내의 어떤 서글프고 참담한 마음, 이게 바로 백성을 사랑하는, 백성의 고통을 함께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삶을 역사화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이한 행동인데도 어떤 사람의 행동은 역사적 사실로서 남고 어떤 사람의 행위는 똑같은 일을 해도 안 남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사화한다는 것, 자신의 삶을 역사화시킬 줄 아는 능력도 사실은 역사적 인물들의 역량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자신의 삶을 역사화하는데 가장 좋은 게 뭐냐? 그 시대의 아픔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하는 사람들의 행적과 자치는 대체로 역사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상대방이 이야기를 하면, 고충을 이야기하면 그런 말은 할 필요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귀담아 들으면서 그래, 고충을 한번 이야기해 봐라, 내가 한번 들어볼게, 들어보니까 참 일리가 있네, 그렇게 하면 서운한 것이 맞고 참 안타까운 것이 맞는데 나는 내 입장에서 자네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최선의 방안을 한번 찾도록 노력해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설령 그 방안을 찾지를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식견이 지도자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되지도 않는 질문이라 여기고 하나만한 소리라 해서 기각을 시키고 커트를 시켜버리는 것과 하찮은 말이라 할지라도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의 고민 속에 잠시라도 함께하는 것, 그게 공인으로서의 책무가 되는 것이고, 그 공인으로서의 책무의 마음을 바로 정부원이라고 하는 저런 글꼴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게 위선적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니죠. 충분한 자기 수양과 시대에 대한 이해 위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도 또 본인이 개인적으로 추구했던 것은 언제나도 나도 이 정말 힘든 공무에서 벗어나서 조용히 좀 쾌적하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고 하는 생각들을 또 아울러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해 유성룡이 임진왜란 지은 시 중에 이런 말을 씁니다. 아심 유사 노변천이라고. 흡사 내 마음은 길가에 있는 샘과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나라는 샘물에 바가지 대해서 퍼먹으려고만 생각하지 한 번도 이끼가 끼는 걸 샘을 쳐주는 법이 없다. 이 유성룡이 그런 말을 합니다. 7년 전쟁을 겪으면서 온 나라의 책무를 쥐고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성룡이라고 하는 샘물에 바가지를 대가지고 퍼먹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때 느끼는 이 지도자의 숨가쁘고 힘든 이 무거운 중량감을 사람들은 모른다는 것이죠. 길가에 있는 샘 누구나 다 퍼먹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나 다 권리가 있다고 해요. 그 퍼먹여지는 샘의 입장을 이 시대의 사람들은 왜 아무도 몰라주는가? 정말 너무너무 힘들다. 나도 너무너무 힘든 나이인데 내 마음도 리프레시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장치는 아무도 안 해주고 나한테 전부 다 빨대를 꽂아서 빼먹을 생각만 하니까 너무 힘든다는 게 서예집의 시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리의 심정이 바로 거의 비슷했을 겁니다. 비슷하다 보니까 이런 마음과 이런 마음이 함께 표현되는 거예요. 그 서예 선생의 그 시 한 수를 한 구절을 읽다 보면 눈물이 날 수 있죠.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윗자리에 앉아서 호의호식하고 저 높은 자리에 앉아서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처럼만 생각했는데 정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엄청난 무게감, 힘듦, 고뇌 이런 것에 대해서 밑에 사람들은 잘 생각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서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위 사람은 아래로, 아래 사람은 위로. 이게 사실은 화합의 정신이죠. 이게 화합의 정신인데 과연 우리 사회가 과연 그러한 화합의 정신으로 서로 다가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물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아마 이 아카데미의 기본적인 정서 자체도 우리 사회가 이 대한민국이 좀 더 그러한 가치를 지향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하나의 설정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잠시 저분들의 단상을 한두 말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염치와 사수에 바탕한 행금의 일상화. 염치는 부끄러움을 아는 것입니다. 사람이 부끄러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놈이 참 염치가 없네.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아주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수는 항상 누군가 내리는 것에 대해서 사양할 줄 아는 마음이 사수입니다. 받음에 대한 사양.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일상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염치와 사수에 바탕한 행금의 일상화. 검소함을 행함의 일상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염치를 가지려면 사람의 마음이 작아져야 됩니다. 그거를 옛날 사람들은 소심이라 그럽니다. 요즘 사람들은 소심이라 그러면 겁이 많거나 우물쭈물하거나 우유부단하거나 뭐 그런 사람을 저 사람은 참 소심하다. 전혀 소심의 본래 뜻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소심은 방만하기 짝이 없고 나태하기 짝이 없고 거만하기 짝이 없고 오만하기 짝이 없을 수 있는 나의 마음을 쫙 짜서 작은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 그 내 마음이 적어야 남에게 예의를 표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하늘로 철철 날아가면 남에게 고개를 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심은 예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국어사전에 소심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 소심은 잘못된 의미 표현입니다. 소심은 예로운 마음의 시작됨이 되는 것이 소심이고 그러한 소심의 마음이 있어야 펄펄펄 날아가지 않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딱 단정하게 하는 예의 시작점. 그 소심의 바탕에서 바로 염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인데 바로 오리의 마음의 프로세스는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항상 정말 잠시 벼슬에 물러나서도 청빈하게 생활하죠. 정말 청빈하게 생활합니다. 작은 정자, 여기에 정자를 짓고 살았다니까 상당한 정자, 한 명의 압구정처럼 웅대한 화려한 정자처럼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띠풀, 언전 정자에 사는 것입니다. 그게 정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주에 유배 갔을 때 앙등리라는 곳에서도 아주 참 단박한 초가에서 그렇게 살았죠. 그리고 1623년에 정말 훌륭한 고위공직자가 퇴직을 하면 임금님이 궤장이라는 걸 내립니다. 이 궤장이라고 하는 게 이제 지팡이하고 이렇게 안석을 내리는 것인데 이건 정말 아무나에게 내리는 게 아니고 정말 국가적인 기여가 높은 원로 대신에게 내리는 것이 정말 예우 중에 예우인데 그것 또한 사양을 하죠. 그리고 너무너무 힘들게 산다 하니까 임금님이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어서 집을 새로 지어주는 건 고사하고 집 그거 리모델링 좀 하면 안 되겠나. 그럼 리노베이션 하는 비용은 나라에서 댈 테니까 그 제발 좀 리노베이션이라도 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임금이 명령을 내렸지만 그것도 됐습니다. 뭐 이 정도면 충분한데 무슨 그렇게 새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할아버지 성묘 간다는데 그 성묘 갈 때 제수 같은 거 나라에서 좀 보조하면 안 되겠냐. 그것도 됐습니다. 우리 아버지 제사 지내는데 왜 그걸 국고를 가지고 제사를 지냅니까? 우리 아버지 제사를 지내면 물 한 잔 놓고 지내도 상관이 없는 것인데 절대 그럴 필요. 이게 뭐 임금님이 뭘 주고 싶어도
받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임금님 입장에서는 좀 부하가 날 수도 있어요. 너무 안 받아도 얄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너만 훌륭하고 난 뭐냐고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이. 그러나 임금 입장에서는 저 상대가 꾸밈의 마음을 가지고 저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본심을 가지고 저렇게 한다는 일종의 진정성입니다. 진정성에 대한 확신이기 때문에 크게 노엽거나 화를 내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관감, 이 관감이라고는 볼관자의 느낄감입니다. 뭘 관감하느냐? 모든 조선의 백성들아, 모든 조선의 관료들아, 너희들은 저 광명에 사는 이아무개를 보고 그 이아무개의 행위를 보면서 국민으로서, 관료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집 이름을 관감당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조선의 표본으로서의, 조선 사람으로서, 조선의 공직자로서의 표본적인 인물 적이 있으니 너희들은 그걸 보고 또한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관감당이라는 집을 하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관감당은 이원익의 살림집이라기보다는 조선 백성의, 조선 모든 공무원의 교육적 현장으로서 나라에서 지어주는 일종의 센터 기능으로서의 집을 하나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끝내 사용했습니다. 이거는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고 지금도 경기도 광명시 소화동에 가면 오리 이원익 종가가 있고 그 종가 안에 사랑채 건물 이름이 관감당이 되고 지금도 그 관감당은 남아 있습니다. 그 건물이 그렇게 웅장하지 않습니다. 웅장하지는 않지만 아주 단촐하지만은 품위가 있죠. 그런 경우를 불치불검이라 그러는데, 치 지나치게 사치스럽지도 않고 검 지나치게 옹졸하지도 않는 불치불검의 아주 품위 있는 집의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관감당입니다. 이거는 사양하지를 못해서 끝내 바뀌냈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전부 다 사양하는 것입니다. 이 사양이 일상화되어 있고, 그리고 일상화된다는 그냥 사양이 아니고 내가 받아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에 대한 당연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관감당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웅장한 기와 집안입니다. 그리고 이제 궤장을 하사할 때의 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광해군 때 임목대비를 유폐하고 영창대군을 죽이는 일종의 개축옥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원익은 온몸으로 그거를 반대했습니다. 그때 반대한 사람이 이원익, 이덕형, 이항복 세 사람입니다. 그걸 역사에서는 3이, 요즘으로 치면 이시 트리오가 되는 거예요. 이 트리오가 그걸 반대하다가 백사 이항복이 그 길로 유배 갈 때 지은 시가 천령 높은 봉을 치어넘는 적으로만 하는 것이 바로 그때 쫓겨날 때 지은 시조입니다. 그게. 그때 이항복이는 천령으로 쫓겨났고 이원익은 경기도 여주로 쫓겨났습니다. 여주로 쫓겨났는데 어느 집에 안치가 됐느냐? 여주 호장 아전 대장 집에 안치가 돼서 근근히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얼마 안 있다가 호장의 부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직 영의정 신분으로 그 호장 아내의 장례 집행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전직 총리가 저 시골 군청의 공직자의 부인의 장례 집행위원장을 할 수 있는가? 이원익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 내가 죄인으로 왔고 날 위해서 밥 해주고 빨래 해준 고마운 사람이고 내가 이 현재 입장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다소 내 명망과 지식 노동을 통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장례 집행위원장 해주는 것밖에 없는데 그게 뭐가 이상하냐? 종하고도 사귀고 종을 사람으로 여겨주고 종에게도 인간적인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사람의 입장에서
호장의 아내의 집행위원장 되어준 건 하나도 이상하죠. 다른 사람만 이상한 거예요. 본인은 하나도 안 이상한데 남만 이상. 이게 파격의 여민동락입니다. 완전히 시대적인 격을 깨트리는 것이죠. 그걸 뭐 상대를 나쁘게 하면서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남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행위에 대해서 경상도의 어느 선비가 이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전직 수상이 아전 부인의 장례 집행위원장이 되면 그 아전 부인의 입장에서야 세상에 그보다 더한 영광이 없겠지만 이 나라의 채무는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고 이야기를 한 바도 있습니다만 이원익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이게 이미 그러한 끝풀을 넘어서서 존재했던 사람이 바로 이원익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비문, 아버지나 할아버지 비문 가급적이면 당대 최고의 명망가 이름 있는 사람에게 걸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야 두고두고 남길 수 있고 폼이 나니까. 폼이 나니까 전에 뭘 지냈던 분에게 문집 서문을 받고 아버지 비문을 받았다면 그 자체로 그냥 비문의 내용은 읽어보지도 않고 누가 지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자랑이 되는 겁니다.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탁하기에 좀 빠듯한 사람한테 늘 부탁을 하는 것이죠. 직접 부탁하기에 뭐하면 통해서 부탁하는 것이죠. 그게 일상화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원익은 거꾸로 갑니다. 가장 중요한 자기 친아버지의 비문을 자기보다 직급이 한참 낮은 동계 정운, 어떤 측면에서는 자기 제자뻘 밖에 되지 않는 사람에게 저것을 부탁하는 것이죠. 외양, 외적 꾸밈보다는 실질을 강조하는 정신입니다. 저거 쉽지 않습니다. 내가 명식이 전현직 총리로서 수상으로서 저 아래 사람에게 그것도 나의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것을 부탁한다는 거, 그게 웬만한 마음에 소심의 마음이 작동하지 않으면 그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소재 노후신이 선조 때 수상을 지냈습니다. 현직 영의정 자격으로 자기보다 한참 낮은 사람에게 아버지 비문을 부탁을 했습니다. 사람을 시켜서 부탁을 하니까 부탁을 받은 사람이 영주에 살았던 박성임이라는 사람인데 그분도 판서 정도는 지냈지만은 영의정하고는 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부탁을 듣고 목을 움츠렸다는 것이죠. 부탁을 듣자마자 목을 탁 축소한다 할 때 축자, 목경자, 그걸 축경이라고 축경. 왜?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현직이 영의정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사람에게 그 아버지의 빈문을 부탁하니까 일명 황송하고 일명 영광스러워서 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목이 팍 움츠러들었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의 고사가 됐고 동계 정원이 이원익에게 그 아버지 비문의 부탁을 받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일찍이 소재 누후신이 박성임에게 아버지 비문을 부탁했을 때 박성임이 목을 움츠렸다는 말이 있었다는데 지금 제 심정이 바로 그런 심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정말 쉽지 않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 끊임없이 호장의 아내를 위한 봉사, 매우 중요한 문자를 굉장히 직급이 낮은 사람에게 부탁할 수 있는 용기, 이게 전부 다 꾸밈보다는 실질을 강조하는 이원익 마인드의 아주 상징적인 것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겸하와 포용입니다. 이 겸하와 포용은 물질적 청백을 능가하는 정신적인 청백인 것입니다. 아까 재물을 취하지 않는다, 남의 것을 뺏지 않는다, 오히려 쉽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군사를 쫙 빼서 하층민들과 교류하고 저 낮은 사람에게 빈문을 부탁하는 것, 이거는 물질적인 청백을 압도적으로 능가하는 정신적인 청백인 것이죠. 그리고 오리의 청백의 정신에 백미는 물질론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정신론에 있는 것입니다. 이 정신론이 바로 오리 청백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청백리가 된 것은 물질론적 잣대 위에서 청백리가 됐겠지만 그 물질론적인 잣대가 작용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에너지로서 추동체로서 작용한 것이 정신적인 겸허와 호용의 자세가 수반되어 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옛말에 성어 중이면 형어외라는 말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정성이 확 차면 그것이 얼굴로 확 드러난다는 말이 있죠.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마음속에 성이 정성성자의 성이 확 차면은 형어외 바깥쪽으로 표출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이치처럼 이 정신적인 청백이 바로 물질적인 청백을 작동시키는 하나의 중요한 에너지가 되는데 그 사소한 예들을 몇 가지 들자면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냥 한 시대 사람의 작은 미담이거나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일생의 어떤 스토리 구조 속에서 이걸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그 의미를 짚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리는 이런 사람인 것이죠. 이런 것조차도 기획된 측면을 배제할 수 없다. 그것이 위선이라 할지라도 평생을 일관하면 덕목이 될 수 있습니다. 설령 그것이 위선이라 할지라도 한평생을 관통하는 실천으로 이어진다면 그건 덕목이지 위선이 아닌 것이죠. 물론 오리는 결코 위선도 아니거니와 끊임없는 모범을 위해서 자기의 마음을 다독여가고 작게 만들어가는 작게 만들어가니까 세상 사람들은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은 더 크게 보이는 것이죠. 이 사람은 더 작게 만들어가는데 세상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의 이치에도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바로 그렇게 지은 비문이 이겁니다. 이게 바로 동계정원이라는 사람이 지은 하향적 부탁에 의해서 이루어진 비문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뭘 많이 하느냐, 자손들에게 굉장히 훈계를 통해서 당부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 한 대의 청백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 청백을 대대의 자산으로 만들고 가풍으로 만들고 가업으로 만들어가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청백의 세업, 대대업으로서 만들어가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때 핵심적인 이야기가 뭐 의롭지 못한 재물은 취하지 말고 바르지 못한 부 또한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한마디 한 게 더 있습니다.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이원익이 살던 17세기 초반에 아버지 산소를 정하는데 풍수를 안 본다는 거 30년 전만 하더라도 아들, 딸 시집 보내는데 궁합 안 본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시대에 풍수를 배격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혁신적인 마인드입니다. 풍수를 왜 보느냐? 근거 없다. 우리는 가족묘 하면 된다. 산등성이에 아버지부터 순서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절대 온 산천에 찾아다니면서 풍수 볼 일 절대 없다. 조선의 3대 풍수 배경론자가 이원익, 택당 이식, 다산 정약용입니다. 이 세 사람 철저히 풍수를 배격했는데 그 중에 선두주자가 이원익입니다. 풍수 배격이 뭡니까? 풍수를 왜 봅니까? 할아버지 묘 잘 써서 내가 덕 보자는 거잖아요. 정조 할아버지 산소를 잘 쓰면 정손자가 덕 보게 되어 있습니다. 풍수의 이론은 3-3으로 가기 때문에. 어쨌든 할아버지 유고를 좋은 데 묻어서 그 할아버지가 편안하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손자들이 출세하고 발복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건 조상이 이용해서 내가 덕 보자는 것입니다. 그거 하지 말자는 거. 그게 마음의 청백입니다. 풍수를 통해서 조상덕 보고자 하는 것이 사실 풍수론의 핵심이 되고 그 시대의 세태의 일반이 되는 것인데 오리는 그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그것도 말로 금지시킨 게 아니고 이러한 문서로서 금지를 시켰고 격려할 만한 일은 격려를 하고
금지시킬 만한 일은 금지를 시켰습니다. 아들, 손자에게 이렇게 많은 글들을 남겨서 청백을 대대로 이어나갈 것을 당부하고 경계하고 면례하는 이런 아주 철저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보면 연풍 현감으로 가는 손자 수약에게 써준 글의 핵심이 뭐냐? 네가 고을원을 살다 보면 밑에 사람 상을 줄 일도 있고 벌을 줄 일도 있을 것이다. 벌 준 거는 빨리 잊어버리고 상 준 거는 오래 기억하는 것이 좋다. 너 얼마 전에 나한테 벌 받았지라고 고을원이 자꾸 그렇게 쳐다보면 그 밑에 사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벌 받은 거 내가 다 알고 있고 눈빛으로 제2, 제3의 경고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이러면 화합이 안 됩니다. 아주 단순한 이야기죠. 상을 준, 그 사람을 격려해 준 일이 있었더라면 그 격려해 준 마음은 끊임없이 오래 기억을 하고, 혹여 벌을 준 일이 있었더라면 그건 빨리 잊어버려라. 그것이 바로 조화를 이루고 그 집단의 화를 이루는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할아버지의 이 가르침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런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말을 쓰느냐? 말과 문자는 그 의미가 사뭇 다를 때가 많습니다. 냉장고 윗칸에 김치 넣어놨으니까 나갈 때 먹고 가라고 그렇게 하는 거고, 냉장고에다가 포스트잇을 딱 붙여서 몇 칸 왼쪽에 매우 다른 것입니다. 인간의 인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다가오는 의미가 굉장히 다른 것이죠. 바로 문자화 그러니까 아들한테 너 앞으로 공부 안 하면 학원도 안 보낼 것이고 저기 뭐 너 어디 하고 싶은 대로 방치할 것이니까 그리 알아라 이렇게 하는 거고, 아버지가 종이에다가 또 그 말을 딱 써가지고 잠자리 밑에 책상 밑에 이렇게 떡 얹어놓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 문자가 주는 경계성은 말이 주는 경계성의 10배, 100배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자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정신을 끊임없이 여기에 녹여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적자와 서자가 있습니다. 이 집안에도 적자가 있고 서자가 있습니다. 적서의 화합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참 재밌는 이야기는 충무공 이훈신 장군의 서외손자가 오리 이원익 대감의 사위가 됩니다. 따지고 보면 이원익과 충무공은 사돈간이 되는 것이죠. 인간관계라는 게 그렇게 얽혀 있는데 하필 그 많은 사위 중에 충무공의 외손자로서 사위가 된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이원익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저 먼데 심부름을 보내거나 기묘한 일이 있을 때는 꼭 그 사위를 보내고 하면서 적자와 서자 상호 간에 굉장한 이 절충과 화합을 강조해서 그 패밀리가 평온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재산을 나눠줄 때도 서자라 해서 크게 차등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균등하게 나눠준 그런 마인드 자체가 여느 양반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인식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 선조 때 이거 뭐 학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동고 이중경이라는 사람이 아주 청백한 재상이 있었고,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소재 노수신 역시 여기도 영의정 지냈고 여기도 영의정 지냈고 여기도 영의정을 지냈습니다. 이 라인으로 쭉 이어가는 바로 그러한 정신을 공적으로 대입하면 이중경에서 비롯된 정신이 노수신에게로 연결이 되고 노수신에서 연결된 정신이 이원익에 연결되고 그 다음 표현은 안 했습니다. 다음 바턴을 받으라고 손을 내미는 사람이 미수허목이고 그 다음 바턴을 받을 사람이 정조 때 그 유명한 번암 최재공입니다. 그 라인이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중간지대 이 동고 중경에서 발언하는 그 정신이 번암 최재공으로까지 갈 때까지의 이 중간지대에서
좌우를 조율해서 다시 중요한 에너지를 만들어준 사람이 이원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원익은 그 가정적으로 봤을 때는 조선이라고 하는 왕조사의 흐름 속에 봤을 때에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우리 한국 사회가 끊임없이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끊임없이 더 탐색해야 될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위인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위인론의 바탕에 청백이 있고 소심이 있다고 하는 것. 뭐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마치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저의 강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